이 소설은 일본 삿포로의 우동집 북해정을 배경으로 가난하지만 성실한 세모자와 이들을 배려하는 우동집 주인 내외의 따뜻한 교감을 다룹니다. 매년 섣달 금음마다 세 사람이 우동 한 그릇으로 허기를 채우며 역경을 견뎌낸 가족은 마침내 각자의 꿈을 이룬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가족의 의지와 이를 지켜봐준 이웃의 따스한 시선이 만들어낸 기적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오디오북으로 여러분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해마다 섣달금음날이 되면 일본 우동집들은 1년 중 가장 바쁩니다. 삿포로에 있는 우동집 북해정도 이날은 아침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1년 중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밤이 깊어지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그러더니 10시가 지나자 손님도 뜸해졌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인 우동집 주인 아저씨는 입을 꼭 다문 채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달리 상냥해서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은 주인 여자는 한껏 기지개를 켜면서 이제 2시간도 안 되어 새해가 시작되겠구나. 정말 바쁜 한 해였어. 하고 혼잣말하며 밖에 세워둔 간판을 거두기 위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출입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더니 2명 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6살과 10살 정도로 보이는 사내애들은 새로 산 듯한 옷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낡고 오래된 체크무늬 방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여자는 늘 그런 것처럼 반갑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손님은 선뜻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머뭇머뭇 말했습니다. 저 우동 1인분만 시켜도 괜찮을까요? 뒤에서는 2 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3 사람은 다 늦은 저녁에 우동 한 그릇 때문에 주인 내외를 귀찮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여주인은 얼굴을 찡그리기는커녕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난로 바로 옆 이번 식탁으로 안내하면서 주인 여자는 주방 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 우동 1인분이요. 갑작스러운 주문을 받은 주인 아저씨는 주방을 정리하다 말고 일행 3 사람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곧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우동 1인분 주문받았습니다. 그는 아내 모르게 1인분 우동 한 덩어리와 거기에 반 덩어리를 더 넣어 삶았습니다. 그는 3 사람 행색을 보고 우동을 한 그릇밖에 시킬 수 없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우동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가득 담긴 우동 한 그릇을 식탁 가운데 두고 이마를 맞대며 오순도순 먹고 있는 3 사람 이야기 소리가 계산대 있는 곳까지 들려왔습니다. 국물이 따뜻하고 맛있네요. 형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잡수세요. 동생은 젓가락으로 국수를 한 가닥 집어 어머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비록 한 그릇 우동이지만 3 식구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난 뒤 우동 값을 지급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나가는 3 사람에게 주인 내외는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뒤 새해를 맞이했던 북해정은 변함없이 바쁜 날들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다시 섣달금음날을 맞이했습니다. 10시가 지나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드르륵 하고 문이 열리더니 2명 사내 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주인 여자는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체크무늬 방코트를 본 순간 1년 전 섣달금음날 문 닫기 직전에 와서 우동 한 그릇을 먹고 갔던 그 손님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자는 그날처럼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저 우동 1인분입니다만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주인 여자는 작년과 같이 이번 식탁으로 안내하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우동 1인분이요. 주방 안에서 역시 3 사람을 알아본 주인 아저씨는 밖을 향하여 크게 외쳤습니다. 네, 우동 1인분.
그러고 나서 막 꺼버린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물을 끓이고 있는데 주인 여자가 주방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냥 공짜로 3인분 만들어 줍시다.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도리어 부담스러워서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못할 거요. 그러면서 남편은 지난해처럼 우동 하나 반을 넣어 삶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내는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매일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인정이 없으려니 했는데 이렇게 좋은 면이 있었네. 남편은 들은 척도 않고 입을 다문 채 우동을 그릇에 담아 세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한 그릇 우동을 둘러싸고 도란도란하는 세 사람 이야기 소리가 주방에 있는 부부에게 들려왔습니다. 아, 맛있어요. 동생이 우동가락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올해에도 이 가게 우동을 먹게 되네요. 동생이 먹는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던 형이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먹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어머니는 순식간에 비워진 우동 그릇과 대견스러운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동값을 내고 나가는 세 사람을 향해 주인 내외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은 그날 내내 되풀이한 인사였지만 주인 내외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도 크고 따뜻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섣달금음날 밤은 어느 해보다 더욱 장사가 잘 되는 중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북해정 주인 내외는 누가 먼저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밤 9시 반이 지날 무렵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시가 지나자 종업원을 귀가시킨 주인 아저씨는 벽에 붙어있던 메뉴를 차례차례 뒤집었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값을 올려 우동 200엔이라고 쓰여있던 메뉴가 150엔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번 식탁 위에는 이미 30분 전부터 예약석이란 팻말이 놓였습니다. 이윽고 10시 반이 되자 손님 발길이 끊어지는 것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어머니와 두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형은 중학생 교복, 동생은 작년에 형이 입고 있던 점퍼를 헐렁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 다 몰라볼 정도로 성장해 있었는데 아이들 엄마는 여전히 색이 바랜 체크무늬 반코트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역시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주인 여자에게 어머니는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물었습니다. 저 우동 2인분인데도 괜찮겠죠? 네, 자, 이쪽으로. 세 사람을 이번 식탁으로 안내하면서 주인 여자는 거기 있던 예약석이란 팻말을 슬그머니 감추고 주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 우동 2인분이요. 그 말을 받아 주방 안에서 이미 국물을 끓이며 기다리고 있던 주인 아저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우동 2인분 금방 나갑니다. 그는 끓는 국물에 이번에는 우동 3덩어리를 넣었습니다. 두 그릇 우동을 함께 먹는 세 모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 사람은 어느 해보다도 활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방해될까봐 조용히 주방 안에서 지켜보던 주인 내외는 우연히 눈이 마주치자 서로 미소 지으며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던 주인 아저씨도 이 순간만큼은 기분 좋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시로도야, 그리고 준아. 오늘은 너희에게 엄마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고맙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형인 시로도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이어졌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돌아가신 아빠가 일으킨 사고로 8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쳤잖니. 일부는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었지만 보상비가 모자라 그만큼 빚을 얻어 지급하고 매월 그 빚을 나누어 갚아왔단다. 네, 알고 있어요. 형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주인 내외는 주방 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선체로 계속해서 그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빚은 내년 3월이 되어야 다 갚을 수 있었는데 오늘 다 갚았단다. 네, 정말이에요, 엄마.
두 형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 그동안 시로도는 조석으로 신문 배달을 열심히 했고, 준이는 장보기와 저녁 준비를 해준 덕분에 엄마는 안심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단다. 그것으로 나머지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던 거야. 엄마, 형, 잘 됐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저녁 식사 준비는 제가 계속할 거예요. 저도 신문 배달을 계속할래요. 준아, 우리 힘을 내자. 형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어머니는 아이들 손을 움켜쥐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걸 보며 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얘긴데요. 준이하고 제가 엄마한테 숨긴 게 있어요. 그것은요. 지난 11월에 학교에서 준이 수업을 참관하러 오라는 편지가 왔었어요. 준이 쓴 장문이 북해도 대표로 뽑혀 전국 장문대회에 출품하게 되어서 수업 참관일에 그 장문을 준이 읽기로 했다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주신 편지를 엄마께 보여드리면 무리해서 회사를 쉬고 학교에 가실 것 같아서 준이 일부러 엄마한테 말하지 않고 있었대요. 그 사실을 준의 친구들한테서 듣고 제가 대신 참관일에 학교에 가게 됐어요. 어머니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조금 놀랐지만 금방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랬었구나. 그래서? 선생님께서 장문 시간에 나는 장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쓰게 했는데 준은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서 냈대요. 지금 그 장문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사실 전 처음에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만 듣고는 여기 북해정에서의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준 녀석, 무슨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썼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준이가 쓴 장문을 읽어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로도는 교복 상의 주머니에 접어서 넣어두었던 종이 2장을 꺼내어 펼쳤습니다. 동생 준의 장문을 읽어내려가는 형 시로도 목소리는 작지만 낭낭하게 우동 가게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아빠는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그런데 피해자 모두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선 보험금으로도 부족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 고생은 시작되었다. 엄마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고 형은 날마다 조간과 석간신문을 배달해서 돈을 벌었다. 아직 어린 나는 돈을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엄마와 형은 나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다. 대신 나는 저녁이면 시장을 봐서 밥을 해놓는 일을 했다. 내가 해놓은 밥을 엄마와 형이 맛있게 먹는 걸 볼 때 나는 행복하다. 나도 우리 식구를 위해 작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빚을 하루라도 빨리 갚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절약하는 생활을 했다. 엄마 겨울 코트는 아주 오래되어 낡고 헤어졌지만 해마다 꿰매어 입으셔야 했다. 그러던 중 재작년 12월 31일 밤에 우리 가족은 우연히 한 우동 가게를 지나치게 되었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우동 국물 냄새가 맛있게 느껴졌다. 우리 마음을 알았는지 엄마는 우동을 사주시겠다고 했다. 그 말이 반갑고 고마웠지만 우리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형과 나는 망설이다가 딱 한 그릇만 시켜서 셋이서 같이 먹자고 엄마한테 말했다. 한 그릇이라도 우리에게 우동을 먹이고 싶었던 엄마와 우동 국물 냄새에 마음이 끌린 우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문 닫을 시간에 들어와 우동 한 그릇밖에 시키지 않는 우리가 귀찮을 텐데도 주인 내외는 친절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주인 내외는 양도 많고 따뜻한 우동을 내놓았다. 그러고 나서는 다 먹고 가게 문을 나서는 우리에게 고맙습니다. 새해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며 큰 소리로 말해 주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우리에게 지지 마라. 힘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 가족은 그 뒤 1년이 지난 작년 섣달금음날에도 그 우동 가게를 찾아갔다. 우리는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우동을 한 그릇밖에 시킬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날도 마찬가지로 주인은 친절하고 따뜻하게 우리에게 우동을 대접해 주었다. 고맙습니다. 새해엔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도 여전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힘들어 보이는 손님에게
힘내세요. 행복하세요. 하는 말 대신 그 마음을 진심으로 담고 있는, 고맙습니다. 하고 말해줄 수 있는 일본 최고 우동 가게 주인이 되겠다고. 주방 안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주인네의 모습이 어느새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이 동생이 쓴 장문을 읽어 내려가는 사이 두 사람은 그대로 주저앉아 수건을 서로 잡아당기며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시로도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준이 사람들 앞에서 이 장문 읽기를 마치자 선생님이 저한테 어머니를 대신해서 인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니? 어머니가 호기심 어린 얼굴로 형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요청받은 일이라서 처음에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항상 준과 사이좋게 지내줘서 고맙습니다. 장문에도 씌어 있지만 동생은 매일 저녁 우리 집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여러분과도 어울리지 못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도 도중에 돌아와야 하니까 동생은 여러분한테 몹시 미안해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동생이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읽기 시작했을 때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펴고 커다란 목소리로 읽고 있는 동생을 보는 사이에 한 그릇 우동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우동 한 그릇을 시켜주신 어머니 용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는 앞으로도 힘을 합쳐 어머니를 보살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준과 사이좋게 지내주세요. 시로도 말이 끝나자 어머니는 두 형제를 대견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정하게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무슨 이야기인가 나누며 웃다가 서로 어깨를 다독여 주기도 하고 작년까지와는 아주 달라진 즐거운 금은밤 광경이었습니다. 올해에도 우동을 맛있게 먹고 나서 우동값을 내며 잘 먹었습니다. 라고 머리를 숙이며 나가는 세 사람에게 주인 내외는 1년을 마무리하는 커다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새해엔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인사하며 배웅했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나 섣달금음날이 되자 북해정 주인 내외는 밤 9시가 지나고부터 예약석이란 팻말을 이번 식탁에 올려놓고 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이번 식탁을 비워놓고 기다렸지만 세 사람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북계정은 장사가 잘 되어 가게 내부 장식도 멋지게 꾸미고 식탁과 의자도 새로 바꿨지만 이번 식탁만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단정하고 깨끗하게 놓여있는 식탁들 가운데에서 단 하나 낡은 식탁이 중앙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게 여기에 있지? 낡은 이 식탁은 이 가게에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의아스러워하는 손님들에게 주인 내외는 우동 한 그릇 사연을 이야기해 준 뒤 이렇게 덧붙이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식탁을 보면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 받았던 감동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식탁은 간혹 손님들에 대한 배려와 따뜻함을 잊어가는 우리 내외에게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인가 그 세 사람이 손님으로 와주었을 때 이 식탁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행복의 식탁으로서 손님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러 멀리에서 찾아와 우동을 먹고 가는 여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 식탁의 비기를 기다렸다가 우동을 먹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찾아와 새롭게 결심을 다지고 돌아가기도 하는 등 그 식탁은 상당한 인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뒤 몇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섣달금음날이 되자 북해정에는 이웃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고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5, 6년 전부터 북해정에 모여서 섣달금음날 풍습인 해 넘기기 우동을 먹은 뒤 제야 종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게 하나의 행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9시 반이 지나자 생선 가게를 하는 부부가 생선회를 접시에 가득 담아서 들고 오는 것을 시작으로
주위에서 가게를 하는 이웃 사람들이 술이나 안주를 손에 들고 차례차례 모여들었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왁자지껄해졌습니다. 그들 중 몇몇 사람들이 이번 식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번 식탁은 비워두었구먼. 이 식탁 주인공들이 왜 안 나타나는지 정말 궁금하네. 이번 식탁의 유래를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어쩌면 올해에도 그 식탁이 빈 채로 신년을 맞이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 내외는 섣달금음날 10시 예약석은 비워둔 채 다른 식탁에만 사람들을 앉게 했습니다. 이번 식탁에도 앉으면 좀 더 여유가 있으련만 비좁게 다른 자리에 모여 앉아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은 우동을 먹는 사람, 술을 마시는 사람, 각자 가져온 요리에 손을 뻗치는 사람, 주방 안에 들어가 음식 만드는 걸 돕는 사람,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는 사람 등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이야기 내용도 다양했습니다. 박앤세일 이야기, 올해 해수욕장에서 겪은 일, 돈 안 내고 달아난 손님 이야기, 며칠 전에 손자가 태어났다는 할머니 이야기 등으로 가게는 왁자지껄했습니다. 그런데 10시 30분쯤 되었을 때 문이 드르륵 하고 열렸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입구로 쏠리며 조용해졌습니다. 코트를 손에 든 신사복 차림 청년 2명이 들어왔습니다. 자신들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자 사람들은 다시 자신들이 나누던 이야기를 마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은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미안해서 어쩌죠? 이렇게 가게가 꽉 차서 더 손님을 받기가. 주인 여자는 난처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기모노를 입은 부인이 고개를 숙인 채 앞으로 나오며 두 청년 사이에 섰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고 부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우동 3인분입니다만 괜찮겠죠? 그 말을 들은 주인 여자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 10여 년 세월을 순식간에 미뤄져치고 오래전 옛날 젊은 엄마와 어린 두 아들 모습이 눈앞에 세 사람과 겹쳤습니다. 여주인은 주방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남편에게 방금 들어온 세 사람을 가리키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보, 반가움과 놀라움으로 허둥대는 여주인에게 청년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14년 전 섣달금음날 밤 셋이서 1인분 우동을 주문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때 한 그릇 우동의 용기를 얻어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이곳을 떠나 외가가 있는 시가현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대학병원 소아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 인사도 하고 아버님 묘에도 들를 겸해서 왔습니다. 소원하던 우동집 주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은행원이 된 동생과 상의해서 지금까지 우리 가족 인생 중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섣달금음날 어머니를 모시고 셋이서 이곳 북해정을 다시 찾아와 3인분 우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던 주인 내외 눈에서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구에서 가까운 식탁에 앉아있던 채소 가게 주인이 처음부터 쭉 지켜보고 있다가 급한 마음에 우동가락을 꿀꺽하고 삼키며 일어나 모두에게 들릴 정도로 외쳤습니다. 여봐요, 주인 아주머니, 뭐 하고 있어요? 10여 년간 이 날을 위해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기다린 섣달금음날 10시 예약석이잖아요. 어서 안내해요, 안내를. 채소 가게 주인 말에 비로소 정신을 차린 여주인이 그제야 세 사람에게 가게 안 이번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잘 오셨어요. 자, 어서요. 여보, 이번 식탁에 우동 3인분이요. 주방 안에서 얼굴을 눈물로 적시고 있던 주인 아저씨도 정신을 차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우동 3인분.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게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환성과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가게 밖에는 조금 전까지 흩날리던 눈발도 그치고 북혜정이라고 쓰인 천간판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소우쿨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오디오북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정이 한창 무르익고 있을 때 저쪽에서 막덕의 남편이 이리로 오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다. 이에 얼른 몸을 일으켜 막덕이 벗어놓은 치마로 누워있는 막덕의 얼굴을 덮어가렸다. 선비 양은의 집에 막덕이란 여종이 있었는데 매우 곱고 예뻤다. 반대로 그 여종의 남편은 우둔하고 미련한 데다 주책이 없었다. 선비는 남편 몰래 여종 막덕과 정을 통하고 있었는데 여종 역시 양은을 매우 좋아하여 매사에 양은보다 더 적극적으로 응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밤낮 가리지 않고 후미진 곳에서 만나 즐거움을 나누었다. 어떻게든 두 사람이 만나는 기회를 만들려고 양은이 애를 썼지만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아내가 워낙 무서워서 안타깝게도 그 기회가 자주 오지 않았다. 하루는 밤에 사랑방에서 양은이 막덕을 좀 오라고 불렀다. 막덕이 촛불을 들고 사랑으로 가는데 부인이 뒤따라와서는 남편에게 크게 소리쳤다.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여종을 부릅니까? 왜 불렀지요? 이렇게 추궁하면서 그 대답을 꼭 들어야 한다고 우겼다. 사실 양은은 이날 밤 좀 쓸쓸한 느낌이 들어 막덕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부른 것이었는데 홀연 부인이 나타나 추궁하니 할 말이 없었다. 양은은 엉겁결에 내 친구에게 편지를 좀 전하려 했다오. 그냥 막덕과 함께 안채로 들어가구려. 편지는 내일 보내지요. 하고 거짓말로 둘러댔다. 그러자 부인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 자기가 지켜보고 있는 동안에 편지를 쓰라고 재촉하였다. 양은은 하는 수 없이 종이를 펼쳐놓고 부인이 읽지 못하는 한문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막덕은 왜 촛불을 켜고 나왔는고? 아내는 왜 뒤따라 나왔으며? 막덕은 왜 그렇게 눈치가 없으며? 아내는 어찌 또 그리 귀신 같으냐? 기구한 사람 올림. 이렇게 쓰고 나니 부인이 읽지 못해 무슨 내용인지는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고 따졌다. 이에 양은은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 평소 자주 드나들던 친구 도시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했다. 그러자 부인은 바로 편지를 빼앗더니 여종을 시켜 정말 친구 도시에게 보내버렸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양은의 밑도 끝도 없는 편지가 돌아다녔다. 친구들이 모일 때면 양은의 편지가 화제에 올라 웃음거리가 되곤 하였다. 양은의 편지 사건 이후 부인은 은근히 마음이 안 좋았다. 한문으로 쓰면 무슨 흉한 소리를 적어도 나는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신랑에게 통보하였다. 여보, 요즘 사대부 집부인이 글을 모르면 웃음거리라지요. 저도 한문을 좀 배워야겠습니다. 양은은 깜짝 놀랐다. 아내가 글을 안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다.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굳었다. 아니, 여인이 굳이 그 어려운 글을 배워 무엇하려고 그러시오? 혹시나 당신이 무슨 편지를 쓰시는지 알아보려는 게지요. 이 말에 양은은 식은땀을 흘렸다. 아내는 서당 훈장까지 불러 집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내 옆에서 막덕이 먹을 갈고 종이를 나르는 일을 맡았다. 그날 밤 양은은 몰래 막덕에게 속삭였다. 너 일부러 먹을 묽게 갈아라. 글씨가 번져 보이게. 막덕은 웃음을 참으며 시키는 대로 했다. 덕분에 부인이 쓴 글은 온통 번져서
무슨 글자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훈장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부인께선 글보다 먹하고 원수가 지셨나 봅니다. 아내는 속상해하며 결국 글 공부를 포기했고 양은은 한숨 돌렸다. 하늘이 아직 나를 버리진 않았구나. 다른 날 아침밥을 먹고 나니 부인이 마침 바느질에 열중하고 있는지라 양은은 몰래 막덕을 사랑으로 불러냈다. 부인이 모르는 것 같기에 급히 막덕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 아랫도리를 벗기고 데리고 누웠다. 바야흐로 한창 온우가 물어놓고 있는데 부인이 막덕을 찾다가는 눈치를 채고 급히 달려나와 사랑방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런 다음 부인은 여종 몸 위에 엎드려 있는 남편의 상투를 잡아 끌어당겼다. 뒹굴다가 등이 문지방에 부딪혀 매우 아팠으므로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일부러 번듯이 들어누워 죽은 채 했다. 부인이 놀라 소리를 지르니 남녀 종들이 겁을 먹고 달려와서 양은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소란을 피우는데도 양은은 꼼짝하지 않고 누워 눈을 감고는 모르는 채 했다. 이때 눈치 빠른 늙은 여종이 속으로 웃으면서 넌지시 말했다. 마님, 남녀 관계를 할 때 갑자기 큰 충격을 받으면 죽는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에 부인은 더욱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급히 가까이 사는 남편의 친구 구씨에게 연락하라고 했다. 구씨가 와서 보고는 일부러 죽은 채 한다는 것을 알고 억지로 웃음을 참았다. 한참 책력을 펼쳐보는 것 같이 하다가 입을 열었다. 이런 병에는 옥문산이란 약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하고는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부인, 막덕과 같은 젊은 여종을 시켜 가슴을 풀어헤치게 하고는 이 사람 가슴 위에 대고 엎드려 몸을 계속 덮게 해주어야만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루쯤 그렇게 하게 두고는 문을 닫고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 할 것 같은데요. 친구 구씨는 이렇게 일러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 자기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하고는 함께 한바탕 웃었다. 친구 구씨의 말에 양은의 부인은 다급하여 막덕이 어디 갔어? 인연 빨리 이리 오지 못해. 하고 소리쳐 불렀다. 그때 막덕은 주인 어른과 같이 누워 있었다고 야단 맞는 것이 두려워 멀리 이웃집으로 도망가 숨어 있었다. 막덕이 집에 없음을 안 부인이 종들을 시켜 동네의 수소문에 막덕을 찾아오라고 하니 얼마 후에 막덕이 울면서 들어왔다. 이거사, 어른 생명을 구해야 하는데 어디 갔다가 이제 와? 이렇게 야단치면서 얼른 옷옷을 벗어 남편의 가슴 위에 엎드리라고 하고는 몸을 덮게 해드리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방문을 닫고 하루 종일 남편이 깨어날 때까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되니 양은은 이날 늦게까지 막덕을 데리고 놀다가 저녁 때가 되자 깨어난 것처럼 하고 슬그머니 일어나 나왔다. 남편을 본 부인은 기뻐하면서 여보, 당신 친구 구씨가 아주 신통한 의원입디다. 라고 칭찬하고는 선물을 보냈다. 하루는 낮에 양은이 후원 나무숲 사이에서 막덕의 옷을 벗기고 눕힌 다음 그 위에 엎드려 즐기고 있었다. 열정이 한창 무르익고 있을 때 저쪽에서 막덕의 남편이 이리로 오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다. 이에 얼른 몸을 일으켜 막덕이 벗어놓은 치마로 누워있는 막덕의 얼굴을 덮어가렸다. 그러고는 막덕의 남편을 향해 손짓하면서 이리 오지 말고 저쪽으로 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막덕의 남편은 알았다는 듯이 손을 들어 보이고는 무언가 비밀스러운 일을 모의하는 모습으로 웃으면서 저쪽으로 멀리 피해갔다. 양은은 다시 덮었던 치마를 걷고 끝나지 않은 그 놀이를 계속하여 흡족하게 작업을 잘 마쳤다. 양은이 저녁 때 사랑방에 나와 의젓하게 앉아 있었다. 이때 막덕의 남편이 옆에 와서는 능글능글 웃으면서 말했다. 주인어른, 아까 낮에 어른이 어떤 여자와 재미를 보고 계실 때 소인은 눈치를 채고 알아서 잘 피했지요. 눈치 있게 미리 알아서 잘 피해준 것을
자랑하듯이 이렇게 말하며 좋아하는 것이었다. 이에 양은은 기특하다고 칭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다. 응, 매우 고마웠다. 아마 그때 나하고 있던 그 여자도 내가 눈치채고 알아서 피해 주었다는 것을 알면 틀림없이 너에게 고맙다고 인사할 거야. 이 말에 막덕의 남편은 큰일을 잘 해낸 듯이 너무나 흐뭇해하며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걸자는 그 길로 아내에게 가서 낮에 있었던 얘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다며 자랑하기도 했다. 이 얘기를 들은 막덕은 남편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단단히 주의를 시켰다. 여보, 주인 어른에 대한 일은 누구에게도 소문내면 안 되어요. 만약 소문내면 큰 죄가 되니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말아요. 알겠지요? 아무렴 내가 뭐 3살 먹은 어린아이인가. 그런 것을 남에게 얘기하게. 내가 눈치껏 알아서 하니 걱정하지 마. 이날 밤 여종의 남편은 스스로를 대견해하면서 기뻐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소쿨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나 신화, 전설 등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